네, 오늘 국내 여행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들여다볼 텐데 주제까지 바로 연결해서 살펴보실까요? 외환 보유액 석 달 만에 감소, 환율 영향은? 네, 여기 주제대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개월 만에 감소를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봐야 될까요, 연구원님? 네, 아무래도 최근에 외환 보유액이 왜 부족한지를 다방면에서 좀 분석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세수가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세수가 최근 들어 48조 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네.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CBO라는 예산처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네. 미국 역시도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이에 따라서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 그거에 따라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운용할 돈이 부족하니까 최근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우리나라 역시도 아무래도 세수가 조금씩은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 속에서 이자 부담이 많은 이제 이자의 금액들이 다시 은행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맞죠.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초과저축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줄어들고 있다. 그거에 따라 세수가 조금씩은 거두어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세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히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보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세수를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추경을 하는 거겠죠. 그쵸? 아무래도 새롭게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다른 곳에서 이제 돈을 끌어오는 곳인데 아무래도 추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추경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5조 원을 A라는 곳에 사용하기로 예상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5조 원을 다시 한번 환수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른 재정을 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관리기금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게 이제 기관 내 우리 개인으로 치면 예금 같은 수준인데 네. 우리가 예금 같은 건 사실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불확실성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따른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 그렇게 공적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어떤 세수 부족을 좀 대응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추경에 대한 어떤 부담은 좀 줄었지만 네. 어찌됐건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었던 자금 출처와 자금 계획이 조금은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밝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외환 보유고가 지금 좀 부족해지고 있다,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식의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제가 세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게 된 거는 외환 보유액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거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국가적 펀더멘털이라든지 외환 시장까지 연동해서 말씀드리고자 세수를 시작한 건데요. 네. 이제 사실 세수를 좀 더 딥하게 파면은 드릴 말씀이 추가적으로 많겠지만 일괄하고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즉 국가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통장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거를 흔히 외환보유고라고 많이 부릅니다. 물론 이제 원화로 이제 표시된 자산이 아니고 외환보유고는 외화로 표시된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외환보유고가 현재 얼마냐라고 했을 때 다 몇 억 달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가 대외적 부채를 지었을 때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디폴트를 막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이 얼마냐가 네. 이제 외환보유고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외환 보유고는 사실 전부 다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네. 네, 외환 보유고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 놨느냐라고 했을 땐 크게 유가증권이라든지 예치금이라든지 SDR,
금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사실 유가증권이라고 한다면 미국 국채라든지 아니면 달러화 표시자산인데 네. 이거를 이제 현금화하기 쉬운 용이한 그런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가증권이 거의 전체 94% 정도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외환보유고가 줄었다. 네. 이거는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 사용됐다라고 했을 땐 일반적으로 이 유가증권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렇다면 예치금, 특히 SDR 이런 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치금은 간단하게 IMF 쪽에서 우리가 얼만큼의 돈을 예치해 놨느냐에 대한 돈이고요. 네. SDR 같은 게 좀 특이한데요. 네. SDR은 IMF에서 가맹국이라고 했을 때 그 가맹국이 본인들의 국가 수지가, 국제 수지가 악화될 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경상 수지라든지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쪽인데 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달러의 수준이 약화됐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외화 자산이 필요할 때 그 외화 자산을 담보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인출할 수 있는 통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SDR도 한 3.6% 정도를 외환보유고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금은 한 1.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 금도 중국이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에 대한 어떤 자산의 가치가 좀 더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외환보유고는 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외환 보유고가 어떤 식으로 이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유가증권, 예치금, SDR, 금 정도로 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제로 가봐서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유가증권 비중이 가장 크니까 이쪽에서 좀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환보유고는 아무래도 이제 4,183억 달러에서 네. 이제 4,218억 달러로 35억 달러 가량 줄었다라고 최근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건 이제 3개월 만에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외환보유고가 꾸준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감소했다.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저희가 작년 쪽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죠. 작년으로 돌려봤을 때 외환보유고가 한동안 늘어나다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어떤 시점에서 줄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1,320원, 1,330원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1,400원 구간을 이제 넘나들 때 그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다라는 판단에 외환보유고의 달러 자산을 시장에 매도합니다. 즉 네. 시장 내에 달러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많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그쵸? 되고 네. 원화 가치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거는 즉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줄었다라고 했을 때 그 타이밍에 환율을 같이 한번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네. 최근 우리나라 환율 역시도 1,340원까지 빠르게 올랐다가 1,32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 빠르게 오른 기간 동안 외환보유고가 줄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당국 입장에서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버슈팅하는 거를 막았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기사들을 보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발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일반 개입이라기보다는 네. 속도 자체를 조금은 완만하게 조절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스무딩 오퍼레이션 과정 속에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개연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조금 더 넓게 보면 아시아 시장 내에서 최근에 일본 BOJ라든지 아니면 PBOC 중국의 인민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 네.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외환 시장을 개입해서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옆의 나라에서 둘 다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사실 가만히 있느냐?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저희가 최근에 많이 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레인지를 검토할 때 상단이 어디냐를 봤을 때 네. 당국의 어떤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든지 환율의 오버슈팅, 롱심리 가열 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항상 언급을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외환보유고가 좀 감소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외환보유고가 왜 감소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만 두 가지 정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네. 급등한 환율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외환보유고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금통위에서도 환율에 대한 언급이 한 번씩 되고 있고
작년 금통위에서도 실제 금통위 내에서 총재님께서 우리가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의 개입에 따른 환율 방어가 외환보유고 감소에 일조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세수 부족에 대해서도 네.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맞죠. 저희가 판단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그러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유고에서 이걸 바로 끌어다 쓰는 건 아니지만 네. 세수가 부족하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원래 집행하려고 했던 기금에 좀 더 자금 집행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고무적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외환보유고는 아무래도 우리가 벌어들이는 이제 달러에 대한 양이 사실 계속 유입되는 건데 그쵸.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투자의 유인이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좀 하락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 이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한데 첫 번째가 이제 환율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수가 부족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달러 환율 시장에는 그럼 정확하게 외환보유고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외환보유고의 감소는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단기적 측면에서 보자면 말씀드렸듯 달러에 대한 공급을 시장 내에 많이 뿌리기 때문에 환율 안정화 측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IMF 때로 돌아가 보면 IMF 사태가 왜 터졌느냐를 생각했을 때 네.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채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국가 부도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고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국가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보유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외환보유고를 꾸준히 계속 푼다라고 생각해서 그 금액 절대적 금액 자체가 점차적으로 내려앉는다라고 했을 땐 단기적으로 환율에 대한 방어엔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 어떤 펀더멘털 면에서는 사실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최근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채 금리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글로벌에 대한 어떤 경기 불안이 꾸준하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환보유고에 대한 불안까지도 뭔가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는 외인들 입장에서 선뜻 국내 투자가 손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네. 상황이 나중에는 연출될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견딜만하고 양호하고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보지만 장기화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의 사용 추이를 어디까지 이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버퍼를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 안정화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가적 불안에 다시 한번 봉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장기적으로 외환보유고를 계속 사용할 만큼 네. 어떤 경우에는 환율이 계속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자면요. 아무래도 최근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비농업 고용 지표가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실업률은 3.8%로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약간 비대칭성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구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양이 더 훨씬 늘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한 사람들, 그래서 취업이 된 사람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더 늘었다라는 거고요. 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더 늘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더 늘었지만 그 파이가 훨씬 컸기 때문에 실업률도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해고를 그렇게까지 빠르게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그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이유를 좀 보자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지금까지 모아놓은 초과 저축이라는 부분이 이젠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직장을 빠르게 구해야 될 상황이 점차 놓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타이트한 고용 시장을 두려워했던 연준 입장에서는 반대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여지다라고 저희 하우스는 좀 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고용 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경기 펀더멘털이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PMI 같은 게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럽 전체적으로도 경기 불안이 조금씩은 회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금리의 상승 압력이 꾸준하게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환율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아무래도 유입됐기 때문에 골디락스 국면 내에서는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 국면이 정말 장기화될 거다라는 우려 속에서 달러에 대한 강세, 달러가 그래다 104포인트까지도 올라왔고 우리나라 환율도 1320원, 30원, 40원까지 올라온 건데 고용시장에 대한 메인 트리거가 좀 바뀌면 변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환보유고를 지속해서 계속 사용해 아무래도 국내 어떤 펀더멘털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 시나리오는 아직까지 높지 않다. 차라리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거는 WTI라든지 브렌트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지 이 측면에서 우리가 더 우려를 좀 더 가미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옳아 보이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환보유고가 그러면 좀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이 뭐 따로 기준이 있나요? 아무래도 사실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이제 외환보유고가 얼마냐를 네. 절대적 수치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GDP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라든지 경상수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가 쌍둥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우려스럽진 않죠. 네. 그렇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불황형 흑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입이 크게 줄고 수출도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좀 불안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액수뿐만이 아니라 추세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보유고도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경제 지표들과 좀 더불어서 이런 추이들을 보시고 뭐 지금은 아직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단기적일 때는 환율 안정화 측면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국내 투자 신뢰도를 약간 또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하셔서 살펴보시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부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저희 외환 보유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이유와 환율에 대한 영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